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7장 37. 망나니들. 운한을 지난 뒤 배가 구엽에 이르자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노이는 닻을 내리고 배를 멈췄다. 소어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지금부터 잠자리에 드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소? 그러나 사노이는 그저 배에서 쓰는 도구들을 갈무리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쪽에 섰던 웅고가 사뿐히 걸어오면서 대신 대답하였다. 앞이 바로 무협이에요. 워낙 물살이 거세 밤이 되면 그 누구도 건너가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떠날 거예요. 아, 저기가 바로 천하에서 가장 험준한 무산 12봉이요? 정말 늘 보고 싶었소. 웅고는 애교 있게 웃으면서 설명을 계속했다. 저기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숨을 빼앗고 많은 도적들이 있죠. 새벽이 되자 사노이는 배의 닻을 걷어올렸다. 웅고는 어제까지와는 달리 파란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모습이 무척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사노이는 흰 수염을 바람에 나부끼며 천천히 배를 몰아나갔다. 무협으로 들어서자 돌연 강은 급류가 되고 과연 험준한 무산 12봉의 위용이 드러났다. 그리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거칠고 굵은 선은 남아의 기계가 살아 숨쉬는 듯 하였다. 이때 갑자기 고요한 산속에서 고동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급류를 타고 10여 척의 쾌속선이 양쪽에서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배마다 노란색 천을 머리에 두른 사나이들이 6, 7명씩 나타났는데 각자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긴 대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괴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는데 그 기세가 꽤 험상궂게 보였다. 웅고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들이 왔네요? 사노이는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히 소녀의 말을 받았다. 그들이 올 줄 알았어. 그의 행동이 매우 침착한 것을 보고 소어하는 속으로 탐복을 금치 못했다. 소어하는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이런 급류에서 물의 성질을 잘 아는 도적들을 만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왔던 두 척의 배가 쏜살같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배에는 칼을 든 사나이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웅고가 가볍게 웃으면서 여자답지 않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연자 맛이나 좀 보아라. 그녀의 손이 들리자 소어와 일행이 탄 배로 뛰어오르려던 두 사나이가 즉각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피가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흘러내려왔다. 한 사나이가 소리쳤다. 조심해라. 암길이다. 웅고는 여전히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연자를 더 먹겠소? 내 한 단지를 드리겠소. 그녀의 희고 가냘픈 두 손이 다시 들리자 공중에서 연자가 비 오듯이 쏟아졌다. 그 연자는 보통 연자가 아니고 철연자였다. 배 위의 사나이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뒤이어 나머지 배들이 몰려들자 웅고는 자신의 연자만으로는 그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때 안색 하나 변하지 않던 사노두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람의 귀를 찢어놓을 정도였다. 그리고는 소리와 함께 손안의 긴 대나무가 움직였다. 그가 대나무를 한번 휘두르자 앞에 달려오던 세 사람이 대나무에 맞아 강변의 절벽에까지 날아가 박살이 났다. 피가 튀면서 시체가 강물로 떨어졌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육박해 들어왔다. 사노이는 대나무로 그의 배를 뚫어버렸다. 처참한 비명과 함께 피투성이 시체가 대나무에 꿰어 공중에 들려졌다. 이것을 본 남은 사나이들은 겁에 질려 모두 감히 다시 달려들 생각을 못했다. 이 늙은 사노두에게 이런 무공이 있는 것을 보자 소어아와 강옥랑은 감탄하며 놀랐다. 이러는 동안 그들의 배는 쾌선에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다. 그러자 이제까지 겁에 질려있던 사나이들은 용기를 얻었다는 듯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배를 뒤집으려는 심상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황색 옷을 입은 사나이 하나가 수염을 휘날리며 바위 틈에서 뛰어나와 우렁차게 소리쳤다. 멈추어라. 빨리 멈추어라. 그러자 수십 명의 사나이들은 즉각 동작을 멈추고 물러섰다. 황색 옷의 사나이는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수중의 사나이들 중 지휘자인 듯한 대한을 불러 대여섯 번 따귀를 후려치더니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희 병신 자식들아, 눈이 멀었느냐? 배에 계신 분이 감히 누구인 줄 알고 손을 쓰는 거냐? 산오두는 급류가 흐르는 강 한가운데에서 배를 멈췄다. 웅고가 눈을 번쩍 뜨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여자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 당신의 분부가 없었다면 저 사람들이 어찌 손을 쓰겠소? 노란 황색 옷을 입은 사나이는 예를 갖추어 읍을 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정말 산호 선배와 아가씨가 배에 계신 걸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감히 손을 쓰겠습니까? 이 장강의 사람 중에 누가 산호 선배의 후배가 아닌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산호두는 싸늘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었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 부끄럽소. 난 이미 소용없는 늙은이여. 이 장강은 당신들의 천하야. 당신들이 내 목숨을 필요로 한다면 가져가시오. 황색 옷의 사나이는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후배 황화봉이 정말 죽일 놈입니다. 이 녀석들이 눈이 멀었지요. 우린 정말 산호 선배께서 장강에 나타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무례를 범했겠습니까? 후배가 그렇게 말을 하니 이 노인은 이만 가겠네. 아, 인간사가 일장춘몽이거늘. 산오두는 말을 마치자 긴 대나무로 배를 움직였다. 배는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갔다. 황화봉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산오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이상한데 저 노괴물이 어찌 여기에 왔을까? 아까 황화봉에게 따귀를 맞은 사나이가 벌겋게 부은 얼굴을 감싸쥐고 물었다. 이거, 저 노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내가 무엇을 알겠냐만 20년 전엔 장강 일대가 모두 그의 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하 36개 수로의 영웅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었지. 우리의 명이 더 길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고 2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더라면 이 일대의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을 거야. 아, 앞으로 그를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다시는 그 괴물을 만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이런 괴물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군. 강바람이 옷서프로 비집고 들어왔다. 배는 이미 무협을 지난 뒤였다. 강옥랑은 옷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흰 수염을 나부끼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참을 수 없는 듯 입을 열었다. 노 선배께서 옛날의 천하를 진동시킨 사노인이 짤막하게 한마디 했다. 입을 다무시오. 강옥랑은 그의 말이 떨어지자 즉각 고개를 떨구었다. 네. 소어하는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사노인,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오. 하지만 필시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를 몰아주니 정말 감사할 뿐더러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요. 그가 여전히 사노인이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강옥랑은 자기가 겁을 집어먹어 눈빛이 흐려졌다. 그러나 사노인은 오히려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나에게 감사하지 마오. 또 감사할 필요도 없소.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오? 혹시 누가 당신에게 나를 보호하여 강을 건네주도록 부탁이라도 했소? 당신은 나이도 많으니 거짓말을 안 하겠죠. 사노인은 허리를 굽히더니 계속해서 몇 번 기침을 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시인하는 것이오? 사노인의 안색이 돌연 어두워졌다. 아, 너는 어린 나이에 벌써 입을 그토록 잘 놀리니 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나의 일이니 당신과는 상관없소. 그리고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 해도 난 죽지 않았을 것이오. 더구나 나는 당신에게 바래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소. 사 노인이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너털 웃음을 지었다.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을 거요.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돌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노인은 필시 내력이 있을 텐데 지금은 나의 뱃사람이 되어 나를 전송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또 그 미지의 인물은 도처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소어는 정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기를 도와주는지를 몰랐다. 배가 무창으로 들어섰다. 넓은 장강 하류 저편으로 아득한 대양이 드러났다. 소어는 배전에 서서 포구에 배를 대는 사노인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사노인 고맙소. 당신은 약간 이상스러운 면이 있긴 해도 좋은 사람인 것 같소. 난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소. 좋아, 가거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소어는 웃으면서 손짓으로 그의 말을 막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나 당신의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소. 난 당신을 찾아가지는 않을 거요. 또 당신의 이름을 빌려 남을 놀라게 하고 싶지도 않소. 곁에 있던 웅고는 입술을 깨물면서 섭섭해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정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일 거예요. 정말 너무 영광인데. 당신. 소어와 강옥랑은 배에서 내렸다. 사노이는 묵묵히 배를 저어 되돌아가고 웅고는 멀어져가는 소어를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부두는 배를 타고 내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매우 복잡했다. 염소 냄새와 닭 냄새, 음식 냄새와 차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고 남자들의 술 냄새와 여인들의 머릿기름 향기로 뒤범벅이 되어 부두 특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소어하는 사람들의 행렬에 끼어 이쪽 저쪽 복잡한 곳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이렇게 번화한 거리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흥분에 가득 차 이것저것 살피며 탄성을 질렀다. 강옥랑은 목을 쭉 빼고 사방을 살폈다. 이때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들 틈에서 강옥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형, 강옥랑. 강옥랑은 그 목소리를 듣자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 이게 얼마만이오. 강옥랑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큰 걸음으로 나아가자 소어와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부두 가까이에 화려한 마차 세 채가 서 있었고 몇 명의 금이 소년들이 손짓을 하고 있었다. 강옥랑은 기쁨에 가득 찬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 소년들도 웃으면서 마차에서 내려섰는데 모두 허리에 검을 차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이오, 강공자. 1년 동안 도대체 어디가 있었소? 아마도 절세미녀를 만나 풍류 여행이라도 떠났던 모양이구려. 소어하는 싸늘한 눈초리로 그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들은 그를 상관하지도 않았다. 얼굴이 창백하고 녹색 옷을 입은 소년이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마치 개를 보듯 거만한 표정이었다. 강형, 이 사람은 누구요? 이 친구? 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풍류를 즐길 줄 알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며 어떤 여자라도 한 번 보면 미친다는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 소년들은 일제히 웃어버렸다. 소어하는 강옥랑이 갑자기 말투까지 바꾸며 천대했으나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내 친구면 소개를 시켜줘야지. 강옥랑은 눈알을 굴리면서 건들거렸다. 인사시켜주는 것도 좋지. 그는 녹색 옷의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바로 형주 총진장군의 공자이신 백능소백 소엽이야. 남들은 녹포영 검객이라 부르지. 그의 36로 회풍검은 신출귀몰하지. 소어와의 입가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져갔다. 과연 사람과 이름이 같군. 아름다운데. 백능소가 기분이 좋아 웃는 동안 소어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백공자, 당신의 분을 빌려 나도 좀 멋을 낼 수 없을까요? 백능소는 웃음을 돌연 그치고 안색이 붉어졌다. 소어와는 크게 웃으면서 다른 키가 큰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는 분홍색 옷을 걸치고 있었다.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강남 제1표국인 금사표국 총표두의 공자 이명생이지. 남들은 홍삼금도라고 부르는데 그의 자금도에는 적이 없지. 소호와는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과연 용모가 당당하고 위엄이 있군. 이명생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거드름을 피우려고 할 때 소호와의 말이 이어졌다. 난 이 공자가 돼지를 잡는 사람인 줄 알았지. 이명생의 부리부리한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얼굴이 깨끗하고 분을 더욱 짙게 바른 사나이가 껄껄대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그는 말을 할 때 엉덩이까지 흔들어 마치 여자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나는 화석향이라 하오. 남들은 아버님을 옥면심판이라 부르지. 강호에 다니면서 아버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강옥랑이 그의 말에 덧붙여 입을 열었다. 옥면심판 대엽은 무술이 뛰어날 뿐더러 지략이 출중한 사람이지.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머니도 옛날에 강호에서 이름을 날렸던 협녀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의 성을 땄지. 화석향은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입술을 실룩였다. 어머님 자랑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여자요. 그는 소호와가 자기에게선 결점을 찾지 못하는 줄 알고 매우 의기양양해했다. 소호와는 그를 한참 바라본 후 돌연 고개를 저었다. 안타까운데. 무엇이 안타깝다는 거요? 화 공자가 무대 공연을 하지 않은 것은 일대의 손실이요. 화석향은 입을 찡그리며 다시 웃지 못했다. 또 마르고 키가 크며 작대기처럼 생긴 소녀는 경연상구소 하광군으로 그는 경공이 강남 제1인자인 귀영자 하무상의 아들이었다. 그는 강옥랑이 소호와에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우려해서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며 딴전을 피웠다. 마지막 소녀는 작고 통통하게 생긴 사람으로 웃으면 두 눈의 빛이 반짝였다. 이 5사람 중에서 무술이 가장 뛰어난 듯 보였다. 강옥랑이 그를 소개할 때만큼은 정중히 예를 갖췄다. 이분이 매추호 형이지. 지금 공동장문인 일범대사의 관산문 제자이고 그의 무술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야. 매추호는 크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과분한 칭찬이요. 감당치 못하오. 소호와는 무엇인가 시비를 걸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 악의가 없고 기품이 온후한 것을 보고는 인사를 했다. 많이 들었소. 하지만 그는 말을 마치자 눈을 돌려버렸다. 유명한 아버지를 둔 이 망나니 자식들이 보기 싫었던 것이다. 소년들이 소호와를 쳐다보는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돌연 애교 있는 목소리가 험악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강옥랑, 난 당신이 어디 가서 귀신이라도 된 줄 알았어. 그들 곁에 다가오는 마차에서 소녀가 창밖으로 목을 내밀고 웃고 있었다. 그녀가 눈웃음 치는 것으로 보아 내력이 깊은 탕녀와 같아 보였다. 소녀의 모습은 꽤 아름다운 편이었으나 소호와는 그 방탕한 교태에서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강옥랑은 그녀를 보자 즉시 안색에 화기가 돌았다. 손소매,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서방질을 했느냐? 손소매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양팔을 벌려 달려와 강옥랑의 품속에 안겼다. 아, 이 못난 사람. 어디에 갔었어? 보고 싶어 죽을 뻔했는데. 백능소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더니 한마디 던졌다. 우리 옥랑 형은 과연 풍류 대가야. 손소매는 고개를 들어 애교 있는 목소리로 투정했다. 봐요, 난 그 사이에 많이 말랐어. 강옥랑은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내가 왔으니 이제 더욱 마르게 되겠군. 손소매는 허리를 흔들면서 애교를 떨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음탕한 표정이었다. 싫어. 소년들은 박수를 쳤고 소호와는 탄식을 했다. 그가 만약 식사를 했다면 토했을 것이다. 손소매가 소호와를 몇 번 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어이, 당신은 누구지요? 그렇게 못마땅한 얼굴로 서 있으면서 왜 굳이 가지 않고 있는 거요?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왜 이러고 있겠어? 소호와는 차창에 기대어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손소매는 강옥랑의 품속에 묻혀 있었다. 소호와는 그녀의 화장품 냄새가 역겨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있었다. 화석향과 백능소도 자기 마차를 타고 왔었지만 이때는 모두 한 차에 타고 서로 떠들어댔다. 이놈은 악당이긴 하지만 저속하고 천박하게 되기엔 너무 꾀가 많은 놈이다. 하지만 지금 하는 꼬락서니는 정말 목부린견이구나. 소호와는 강옥랑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강옥랑은 추잡한 미소를 짓고 얼이 빠져 있어도 한 쌍의 눈만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저속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만 필요해서 하는 일일 뿐이었다. 저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망나니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소호와는 강옥랑의 행동이 기가 막혀 웃어버렸다. 홍삼금도 이명생은 의기양양하게 채찍질을 하며 말을 몰았다. 길의 사람들은 마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부터 피했다. 여자들은 더욱 무서워했다. 손소매는 마차 속에서 키득거리며 마치 흥분제를 먹인 암탉처럼 계속 희죽거리며 웃었다. 소호와는 여전히 쓴웃음을 띄었다. 이것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무리민들인가? 손소매의 눈이 정염으로 불탔다. 오늘 난 정말 기분이 좋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화석향이 눈을 한번 찡긋하며 뒷말을 이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불청객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요. 난 이렇게 구역질 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아니, 본 적이 있을걸? 지난번 우리가 춘향원에서 본 그 아가씨가 300근가량의 엉덩이를 흔들면서 바라지도 않던 능소. 형의 품속에 뛰어든 것이 이분과 비슷하지 않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크게 웃어젖혔다. 그러나 소호와가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웃는 것을 보자 그들은 일제히 웃음을 그쳤다. 손소매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정말 이상한데 이 사람은 대체 비위가 어떻기에 여기에 계속 앉아있지? 내가 그라면 벌써 한 손을 자르고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소호와는 점잖게 말을 받아넘겼다. 이분강 공자도 다를 것이 없소. 그는 돼지 소굴에서 3년을 살 용의는 있어도 손을 자르지는 못할 거요. 마차 안에 있던 눈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금방이라도 불이 튈 것 같았다. 그러나 소호와는 태연자약했다. 그는 그들이 조롱만 할 뿐 손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옥랑이 그의 손목과 연결된 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강옥랑은 소호와의 재주를 잘 알았기에 함부로 모험을 할 수 없었다. 소호와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하긴 지금도 돼지우리에 있는 것이지. 손소매 등 마차 속 사람들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강옥랑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강옥랑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은 채 입속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소호와는 통 밖에서 한 손을 통에 걸치고 매우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총진장군의 아들 백능소는 맞은편에 앉아 탁자 위로 두 다리를 걸치고 의자를 흔들거리며 말을 건넸다. 옥랑 형, 나의 목욕통이 어떻소? 강옥랑은 눈을 감은 채 말을 받았다. 정말 좋군. 이 목욕통은 우리 집 늙은이의 부하가 동영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풍로라고 부르는 것이요. 동영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은 무덤덤한 편이나 단 한 가지 목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오. 목욕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행복이지. 강옥랑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자 애교 있는 웃음소리와 함께 두 명의 소녀가 신도 신지 않은 요염한 모습으로 수건을 가지고 와 그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붉은 육체를 어루만지자 온몸이 나른해져 갔다. 강옥랑은 혈색이 붉어졌다. 이거. 백능소가 뒤에서 소리쳤다. 이것도 동영의 습성이지. 여자가 등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건 목욕이 아니지. 소녀들은 그에게 흰옷을 입혔다. 강옥랑은 기분이 매우 좋은 듯 연신 입가에 미소를 짓더니 길게 허리를 편 후 농담을 걸었다. 이렇게 목욕을 한다면 난 매일이라도 하겠소. 몸이 너무 가뿐한데.
체중이 10근쯤 줄어든 것 같군. 난 10근쯤 무거워진 것 같은데. 소어와의 투정 섞인 말이었다. 미안해. 여기 주인은 당신을 초대할 뜻이 없는 모양이야. 목욕을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하지. 내가 같이 가줄지는 모르겠지만, 목욕을 하고 싶으면 손을 자르고 나가서 해야 한단 말이지. 알고 있군. 하지만 난 목욕을 하지 않아도 파렴치한 자식들보다는 깨끗하지. 백능소는 소어와의 말에 분노했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당신이 비겁하고 파렴치한 사람인가? 개소리. 만약 아니라면 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인데 왜 당신이 화를 내지? 이때 손소매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강옥랑, 목욕탕에서 죽었어요? 왜 안 나와요? 어서 나와서 식사해요. 화석향이 옥루동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옥루동. 장사의 그 옥루동 분점인가? 그래요. 아, 옥루동이라. 군침이 넘어가는걸. 옥루동의 밀집화퇴는 정말 유명했다. 사람들은 유쾌한 듯 탁자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소어와는 매우 불쾌했다. 그가 젓가락을 내밀자 백능소가 음식 그릇을 치워버렸다. 화석향이 곁에서 거들었다. 난 당신은 초대하지 않았소. 뭘 먹고 싶으면 손을 자르고 나가야 한단 말이지. 백능소가 다시 크게 웃어젖혔다. 당신은 정말 영리하군. 소어하는 그들이 유쾌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며 얼굴에는 웃음을 띄었지만 뱃속에서는 밥벌레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화석향이 그를 바라보며 빈정댔다. 내가 당신이라면 상 밑에 들어가 보겠어. 어쩌면 고깃덩어리가 몇 점이라도 떨어져 있을지 몰라. 여기 앉아 군침만 삼킬 필요가 있겠어? 소어와의 성미에 그 말을 듣고 고이 넘어갈 리 없었다. 내가 만약 불남불녀처럼 생겼다면 오줌통에 빠져 죽어버리겠어. 창피스럽게 살지는 않겠어. 화석향이 상을 치며 노했다.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당신 누구를 욕하는 거요? 당신이 불남불녀란 말이오? 그렇지 않다면. 이때 돌연 층계를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큰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왔다. 그 사람들은 모두 40, 50세의 나이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화석향, 이명생, 하광군 등 망나니 자식들은 이들을 보자 모두 황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여 얌전하게 예를 차렸다. 스승님, 아버지. 소어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어른들이 왔구나. 정말 큰일 났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식이나 제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소어와 앞에 다가와 공경히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강소엽이 아니신지요? 소어와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눈을 깜빡거리며 대답했다. 바로 그렇소. 앞에 있던 반백수염의 중년 사나이가 손짓하며 소리쳤다. 종업원, 빨리 술과 안주를 차려와라. 내가 강소엽을 대접해야 하니까. 화석향, 백능소 등은 모두 넋을 잃고 말았다. 소어하는 그 중년 사나이가 바로 화석향의 아버지인 옥면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단 옥면심판만이 아니었다. 귀영자 하무상, 금사 이적도 모두 와 있었다. 성내 무림 대가들이 다 모인 것이었다. 소어하는 밀집화퇴 한 상을 다 먹어치운 후 배가 부르자 슬슬 농을 걸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나를 개똥으로 취급하는데 아버지들은 이처럼 후대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줄 수 없겠소? 옥면심판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자식들의 무례한 행동을 강소엽께서 용서하시오. 이어 안색이 새파란 귀영자 하무상이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무림 선배님의 부탁으로 강소엽에게 주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요. 그가 도대체 누구요? 옥면심판이 말을 받았다. 강소엽은 정말 모르요? 내가 아는 것은 그도 코가 하나고 눈이 두 개라는 것뿐이요. 옥면심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 선배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하셨소. 강소엽의 보답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요. 안심하시오.
난 보은을 모르오. 복수라면 가능하지만 복수도 너무 복잡해서 그만두기로 했소. 강호 사람들 누구나 강소엽 같은 기질을 가졌다면 고금 이래 새로운 풍토가 개척되어 정말 복된 사회가 될 것이오. 이제 그가 누구인지 말을 할 수 있겠소? 아미 장문인 신석도장이요. 소호하는 상을 치며 중얼거렸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로군. 그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그는 강옥랑의 손을 치며 빙그레 웃었다. 이것을 생각 못했지? 재미있어. 아미 장문인이 나의 보호인이라니 하하. 수일 동안의 의혹이 모두 풀렸다. 양껏 마시고 배불리 먹었다. 옥면 심판, 귀영자 등도 함께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는 않았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8장. 38. 강남대역. 소호하는 젓가락을 놓고 배를 매만졌다. 배야, 배야, 오랜만에 너를 만족하게 해주었구나. 옥면 심판이 물었다. 더 안 드시겠소? 너무 먹어서 목구멍까지 찼소. 과일을 조금 더 먹는 것은 어떻소? 먹고 싶지만 배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소. 옥면 심판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난 일단 신석도장의 부탁을 어기지 않고 의무를 다한 것이오. 소호하는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당신의 말 중에는 다른 할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옥면 심판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싸늘하게 말했다. 신석도장이 부탁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당신의 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방 안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러나 소호하는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의 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영광이오. 누가 나의 목을 필요로 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당신은 그가 하나의 코와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강옥랑 등 망나니들은 모두 희색이 만면했고 귀영자 등 사람들에게는 살기가 감돌았다. 소호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 정말 당신들에게 목을 바치게 되겠군. 밀짚파테 한 그릇에 나의 목을 주는 것은 너무 값이 싼데. 금사이적이 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허리에 자금돌을 꺼내들었다. 내가 부끄럽게도 어린 놈에게 손을 쓰게 되는구나. 그럴 필요 없소. 당신 칼이 잘 드는지 모르겠구려. 그 칼이 단 한 번에 목을 날릴만 하다면 빌리고 싶소. 금사이적은 미친 듯이 웃었다. 죽기 전까지도 농담하는 것을 보니 아주 간이 큰 놈이구나. 좋아, 칼을 빌려주지. 그는 손을 쳐들어 자금돌을 탁자에 박아버렸다. 소호아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 하자 방 안에 있던 시선들이 그의 손에 집중됐다. 옥면 심판은 싸늘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품속에서 판관피를 꺼내 그 교묘한 무기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러나 소호하는 손가락으로 칼을 만지작거릴 뿐 뽑지는 않았다. 옥면 심판이 기다리다 못해 입을 열었다. 왜 뽑지 않지? 넌 칼을 뽑아서 나를 찌를 수도 있고 또 강옥랑의 목에 대어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크게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너는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이적이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왜 칼을 뽑지 못하지? 칼을 뽑게 되면 더욱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지. 소호아의 손에는 식은땀이 축축이 흐르고 있었다. 옥면 심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뱉었다.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고 빨리 죽게 해주마. 그의 판관필이 소호아의 천도열을 향했다. 천도열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혈로 보통 사람의 주먹에 얻어맞아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더군다나 이 점혈의 명가가 수중에 순강 판관필로 점하게 되면 일격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소선녀, 모용구매 등은
소어에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소어는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기지로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화무결 공자, 소미미 등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이상한 궤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어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궤벽을 이용하여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옥면 심판은 기지와 무술은 비록 그 사람들보다 뒤떨어졌지만 소어를 죽이려는 마음 이외에는 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소어는 오히려 마땅히 쓸 계책이 없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판관필이 그의 목을 향해 지쳐들어왔다. 소어는 그것을 보면서 만약 운 좋게 첫 번째 공격을 피한다 해도 두 번째는 시원하게 날아와 목에 적중하겠구나 하고 망연히 서 있었다. 판관필이 막 그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 딩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나의 술잔이 창밖에서 날아들어와 판관필을 때렸다. 옥면 심판은 크게 놀라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누구냐? 교교히 떠오른 달빛을 등에 받으며 맞은편 건물 지붕의 한 사람이 우뚝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큰 술단지를 들고 있었지만 그 기상은 늠름하였다. 그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술단지가 그의 얼굴을 가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어하는 빙긋이 웃음을 띄었다. 저 사람이 왔으니 재미있어지겠는데. 돌연 옥면 심판이 술잔을 하나 집더니 그 사람의 가슴을 향해 날렸다. 그는 어느 누구든 그 술잔에 맞으면 몸에 구멍이 날 것으로 자신하였다. 그러나 술잔은 그 사람의 몸에 맞자 쨍 하는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아무 요동이 없었다. 옥면 심판은 안색이 파리하게 변해갔다. 옥루동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며 검을 빼들고 공격할 자세를 취했다. 이때 귀영자 하무상의 몸이 어느 사이엔가 허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이 사람은 경공이 강남 제일이라 하더니 과연 보통이 아니었다. 그가 공중에서 손을 휘젓자 날카로운 빛을 번쩍이며 수십 개의 암기가 날았다. 그러자 맞은편 사람은 돌연 웃으면서 입속에서 무엇인가 은빛의 물건을 내뱉었다. 그것은 난무하는 암기들을 쳐내며 하무상의 몸을 쫓았다. 이에 놀란 귀영자 하무상은 날아가던 몸을 뒤로 젖히며 급히 방향을 틀다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은빛은 그제야 사방으로 번져 튀었다. 옥면 심판은 술 냄새가 풍기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한 모금의 술이었다. 그가 한 모금의 술로 하무상을 격퇴시키자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백능소 등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즉각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려고 했다. 이때 퍼버벅하는 소리가 나면서 창을 넘어서던 사람들이 얼굴을 감싸쥐고 쓰러졌다. 모두 따귀를 얻어맞은 것이었다. 맞은편 건물 지붕에 있던 그는 언제 움직였는지 이미 하무상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왼손에는 여전히 술단지를 들고 오른손엔 몇 자루의 칼을 쥐고 있었다. 그 칼들은 바로 백능소 등 창을 넘어 몸을 날리던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의 손에 칼이 넘어갔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옥랑은 이 사람을 보자 얼굴에 조금의 혈색도 남지 않고 백지장같이 하얗게 변했다. 꿀꺽꿀꺽 몇 모금의 술을 마신 그 사나이는 큰 칼로 탁자를 치면서 입을 열었다. 아비가 왔으면 술과 안주를 준비해야지. 이적 등 사람들은 이런 모욕을 당하자 입술을 깨물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게다가 방금 그들의 아들들이나 제자가 바로 그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았는가. 옥루동 안에는 무서운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옥면 심판은 계산이 빨랐다. 이 사람의 내력을 알기 전에 자기 일행이 실수를 저지를까봐 불쑥 앞으로 나서며 예를 올렸다. 귀하의 존성대명은 뉘시오? 왜 무단히 사람을 해치는 거요? 그 사람은 힐끗 쳐다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듯 말했다. 당신은 뭐야? 나는 소자춘이요. 강호 사람들은 나를 옥면 심판이라 부르오.
옥면 심판. 멋있는 이름인데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군. 그는 웃음소리와 함께 수중에 있던 검들을 소자춘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옥면 심판이 칼을 받으려 손을 내밀다 보니 어느새 자기의 수중에 있던 판관필이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은 술단지를 상에 놓고 싸늘하게 웃으면서 또 입을 열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 들어보겠나? 옥면 심판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다. 나 소인. 옛날에 병신이 하나 있었어. 어디서 화살을 구해왔는지 그것으로 순조롭게 많은 참새를 잡을 수가 있었지. 그런데 남들이 그에게 칭찬을 하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람들은 그가 돌연 옛 이야기를 하자 무슨 의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장단을 맞출 수도 없었다. 활이 자기 이름만큼 예쁘면 더 많은 참새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활에다가 이것저것을 조각했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후 그는 이름을 더 날렸겠죠. 그 사람은 피식 웃고는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틀렸어. 그 후 그가 다시 참새를 쏘게 되자 조각이 되어 있어서 약해진 활은 부러지고 말았어. 그는 그 이야기를 마치며 양손을 들었다. 순간 수중의 판관필이 내 토막으로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그것을 본 옥면 심판은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다 못해 푸르죽죽해졌다. 병신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처럼 아끼던 판관필을 잃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무공을 생각하자 어쩔 도리가 없어 이를 악물고 모욕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사 이적은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때 강옥랑이 재빨리 그의 소매를 끌어당기더니 몇 마디 귓속말을 건넸다. 이적은 즉각 안색이 변하며 더듬거렸다. 당신이 바로 악독이 헌원삼광이요? 헌원삼광은 싸늘하게 웃으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탁자에 박혀있던 자금돌을 뽑더니 옆에 있던 굵은 양초가 켜져 있는 탁자를 내리찍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다만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한 번 났을 뿐이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쉴 즈음 탁자 위의 양초가 서서히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어 촛대와 탁자까지 반 토막이 되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흑색이 되어버렸다. 아비가 왔는데 아직까지 술상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넋이 빠진 듯 멍하니 서서 두 토막이 난 탁자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이적이 탁자를 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왜 술을 올리지 않느냐? 종업원들은 이적의 말이 떨어지자 큰 소리로 내하면서 부산이 달려 내려갔다. 잠시 후 탁자에는 술과 안주가 차려졌다. 소자춘, 이적 등은 술병을 잡고 헌원삼광 앞으로 다가섰다. 헌원삼광은 누나를 불아렸다. 누가 너희더러 술을 따르라고 했느냐? 그는 술병을 들더니 소어아와 강옥랑에게 각각 한 잔씩을 주었다. 소어아는 웃는 표정으로 술을 받았으나 강옥랑은 놀란 얼굴이었다. 헌원삼광이 술잔을 들고 한마디 했다. 마셔. 소어아는 단숨에 마셔버렸다. 강옥랑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술잔을 놓자 헌원삼광이 그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너는 이 술이 무슨 술인지 아느냐? 강옥랑은 어물거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도박의 술이라 하지. 누구든 나의 술을 마시면 나와 도박을 해야 돼. 강옥랑은 놀란 나머지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제가 왜 도박을 하기 싫은가? 하죠, 해야지요. 그는 혀까지 굳어 말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좋아, 나는 너의 팔을 도박에 걸겠다. 강옥랑은 양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소어아는 웃으면서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뭐가 두려우냐? 반드시 진다는 보장은 없어. 제가. 헌원삼광은 누나를 불아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똑바로 앉아서 말해라.
무슨 도박을 하겠느냐? 강옥랑은 겁에 질려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자춘 등을 바라보았지만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강옥랑은 완전히 눈에 빛을 잃었다. 선배께서. 이때 한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날아들어왔다. 헌원 선생께서 도박을 하고 싶다면 제가 해드리겠소. 이런 아이들과 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소? 소호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파란 옷을 입은 수사 한 명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 사람은 매우 훤칠한 풍모에 이미 중년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여자들이 항거할 수 없는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소호아는 강호의 발을 디딘 후 화무결 공자 외에 이토록 멋있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었다. 옥면 심판은 그가 온 것을 보자 한숨을 내쉬면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강옥랑은 기뻐서 날뛰고 싶은 심정이었다. 헌원 삼광의 눈동자가 재빠르게 그의 몸을 훑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강별학이요. 헌원 삼광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다. 당신이 연남천 이후에 강호 1인자란 사람인가? 그건 친구들의 말일 뿐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헌원 삼광은 강옥랑을 가리키면서 재차 물었다. 저놈이 당신의 아들이요? 그렇소. 헌원 삼광은 고개를 저으면서 탄식 비슷한 소리를 냈다. 아들과 아버지. 그러더니 다시 탁자를 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저놈이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대신 나와 도박을 하겠다는 거요? 헌원 선생께서 흥미가 있다면 해보겠소. 당신과 도박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요. 헌원 선생은 어떻게 도박을 하겠소? 헌원 삼광이 약간 생각을 하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나 두 사람 중 누가 지든 간에 상대방에게 처분을 맡깁시다. 이 말이 나오자 여러 사람이 모두 놀랐다. 강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에 따라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검으로 먹고 살겠는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의 처분에 맡긴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내기에 진다면 상대방이 어떤 수치스러운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밖에 없으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설사 자신이 수치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려고 해도 강호의 도리상 그 요구는 이행한 후에나 자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강별학이 절대로 승낙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웃으면서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그렇게 해도 좋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기를 할지 말씀하시오. 헌원 삼광은 그가 이토록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술병을 들어 몇 모금 마신 후 입을 쓱 문질렀다. 좋아, 강대엽은 과연 다르군. 당신이 결정하시오. 헌원 선생, 너무 칭찬 마오. 도박의 방법은 당신이 결정하시오. 이것은 나의 규칙이오. 정 그렇다면 그 뜻에 따르겠소. 그는 실내를 살펴보더니 국이 남아있는 그릇 하나를 가져와 탁자 가운데에 놓았다. 헌원 삼광이 이상한 듯 물었다. 이건 또 뭐야? 탁자를 두들겨서 이 그릇에 국을 튀게 하거나 그릇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진 것으로 하겠소. 헌원 삼광이 크게 웃었다. 이건 쉬운데. 그는 손을 내밀어서 탁자를 가볍게 한번 쳤다. 물론 그릇의 국물은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이런 방법은 내년까지 해도 결판이 나질 않을 거요. 당신은 나를 희롱할 셈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강별학은 이런 말을 하며 상을 지그시 내려쳤다. 순간 그 딱딱한 나무 탁자가 그의 손 밑에서 마치 두부처럼 뚫려버렸다. 그의 손은 탁자를 뚫었지만 탁자 위에 국이 담긴 그릇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별학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단 일장으로 탁자를 뚫어야 하오. 두 사람이 모두 그릇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탁자에 난 손자국이 적은 사람이 진 것이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장력에 놀라버렸다. 모두가 탄성을 발했고
소호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이런 장력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헌원삼광은 안색이 변해서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중얼거렸다. 이런 방법은 정말 보질 못했는데. 나는 이미 한 번을 내리쳤으니 이제 헌원 선생의 차례요. 나 악도기는 평생 작고 큰 도박을 1000번 만번을 했으나 종래 도박을 하기도 전에 진 것을 승인한 적은 없었소. 그는 돌연하던 말을 멈추고 눈을 들어 강벼락을 바라보며 체념하듯 말했다. 이번에 나의 장력은 탁자를 뚫을 순 있어도 그릇에서 국물이 튀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안도의 빛을 띠었다. 소호와가 한 걸음 나서며 헌원삼광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진짜 졌소? 지면 진 것이지 가짜 진짜도 있나? 그는 씁쓸한 웃음을 띠고 재차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은 날 어쩔 셈이요. 말하시오. 강벼락은 앞으로 다가와 술병과 잔을 들어올렸다. 제가 헌원 선생에게 한 잔 드리겠소. 헌원삼광은 술을 받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리고는 술잔을 탁자에 탁 소리가 나게 놓더니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헌원삼광의 행사는 당신에게 달려있소. 어서 말하시오.